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마진, 판매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고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을 마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는 건데요. 은행은 예대 마진, 즉 예금하면 주는 이자와 대출하면서 받는 이자의 차이를 이용해서 마진을 남깁니다. 그런데 예금은 1%대 이자를 주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은 5%대의 이자를 받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최근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5%대 주택담보대출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그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밥집, 즉 음식점업이 5년 만에 큰 폭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갑이 닫힌 이유도 있겠지만 이 음식점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읽어낼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3 대책에서 빠져있는 제주도의 부동산 거래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곳도 많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섬에서 부동산의 섬으로 바뀐 제주 이야기, 오늘 부동산 전망대에서 분석해드립니다. 남는 게 없다면 장사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유 없이 너무 많이 남긴다면, 그래서 소비자 울린다면 장사할 수 없을 겁니다.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저성장 기조와 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5개월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1.25%인데요.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외 사례와 통해서 비교되고 있죠. 그런데 국내의 모든 기준이 되는 이 금리, 기준금리는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는 5%를 넘겼고요.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이 가계부채나 혹은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인상의 배경, 또 그리고 대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금리 낮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지금 5% 넘어섰고, 연구원께서도 5% 넘은 거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충격적이라고 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썼는데, 좀 많이 올라간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저희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준금리는 굉장히 낮은 1%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종 대출금리로 이제 가상금리가 붙는 부분에 있어서 가상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 1.25%에 그리고 가상금리가 3.75% 정도가 이제 부과가 되어야지 한 5%대 금리가 나오는 건데, 네. 가상금리가 거의 기준금리의 3배 정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대출하시는 분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굉장히 좀 큰 규모인 건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 보니까 한 1억을 대출했을 때 이 지금 올라온 금리를 비교해 보면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개개인별로 보면 사실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높아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대 후반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7%의 금리를 받았을 때는 연 한 270만 원 정도, 그래서 월 한 22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0.1%포인트가 가상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연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월로 따지면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전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500조 원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이것에 가계들이 내야 되는 총 이자 추가 부담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은 또 줄어든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좀 완화책을 쓰는 건데요. 은행은 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걸까요? 원인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구조가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금융위원회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스프레드 금리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시중에서의 위험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은행이 결정을 해서 최종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상금리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위험하게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이후에 시장이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을 위험하게 보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올 연준이 원래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내년 그랬죠. 어떤 금리 인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의되는 과정 중에서 미리 그런 부분들의 버퍼를 갖기 위해서 조금 인상을 시키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만큼 시중을 위험하게 보고 그 위험을 가상금리에 이제 추가 부담을 시키면서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예금 금리는 여전히 1%대고요. 오르지 네네.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 금리는 그렇죠. 최대 5%까지도 가는데 예금 금리는 네. 1%다. 결국 사실 네. 은행이 이 예대 수익이죠. 마진이라고 하죠. 예, 그걸 통해서 수익을 하는데 너무 네. 이거 은행이 좀 큰 수익을 거죠.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달금리와 운영금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진율을 결정을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예금금리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낮습니다. 1%대 받는 금리도 없고 일반예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은행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가계에서는 가계 부담이 이자 상환 부담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이 조금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통 분담 차원도 있을 텐데요.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대금리 차를 인한 은행 수익성 얘기 예전에 저희가 수수료 여러 가지 인상 때도 비판을 했긴 했지만 지금 은행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하셨던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단순하게 금리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의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경제적인 구조와 그다음에 국가의 통화 정책이나 그다음에 경제 정책과 다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준금리의 통화 정책이 아무리 지금 유지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원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저금리 기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경제를 어느 정도 조금 원활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시장 금리도 어느 정도 그 갭에 맞춰서 좀 조율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동떨어져서 하는 이유가 좀 납득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가상금리도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인데 가상금리도 정확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네. 은행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거를 알 수는 없죠. 외부에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조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상금리를 전혀 없이 은행이 어떤 금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그게 기본적인 기준금리와 어느 정도의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상금리라고 하는 위험 측정을 어떤 것으로 은행이 하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보편화시키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르는 거야 자유일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또 문제일 텐데요. 일단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0조 시대, 1200조 시대, 지금 1300조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걱정할 부분이긴 한데 미국 금리 인상도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가계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네, 은행이나 그렇죠. 주택시장 지금 이렇게 시중금리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악영향이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예, 위험할 수 있고요. 근데 하나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1257조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주택담보대출이 전부 아니고 가계신용이 1257조인 거고요. 네네. 그중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들은 527조 원 정도로 전체의 42% 정도 해당되는 부분이고 네. 나머지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나 비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보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담대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가계빚을 가지고 있는 전체 가구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신용대출 쪽으로 가게 되면 소액대출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활자금으로. 이런 분들은 금리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랐을 때 문제는 이제 전체 가계 신용의 문제가 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뭐 좀비 기업, 좀비 가게 얘기를 합니다. 이자를 못 갚는 상황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면 이자를 못 갚거나 뭐 깡통주택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나요?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환 능력이 이제 떨어져서 오는 문제들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출받은 분들의 가구가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변동금리이고 네. 그렇다라고 보면 변동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과거에는 상환 능력이 충분히 됐는데 나의 소득으로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환 부담이 생기면서 상환을 못하는 그런 가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현재 상환 능력이 있는 가구라 할지라도 앞으로 상환을 할 수 없는 가구로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대출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그 대출을 하게 되는 상황을 좀 봐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은행 문턱들을 일제히 높이고 나서 이 서민들이 저축은행이라던가 제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네. 이른바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네네. 중금리 대출은 더 확대되지 않고 있고요. 뭐 사이돌 얘기도 네네네.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정책이 조금 엇박자가 아닌가 걱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조가 대출 제약을 하면 대출이 하지 않는 구조라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금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자금을 어디선가 융통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저금리의 1금융권이 제약이 되면 2금융권 그 저축은행으로도 가지만 거기서도 막히게 되면 결국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네. 정말 부담할 수 없는 이자의 부담 수준으로 가서 가게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의 관리는 총량기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질적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네. 지금의 금융정책의 금리정책은 단순하게 통화정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일단 경제적인 문제들도 같이 고려해야 돼서 조금은 복합적으로 시장을 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이런 정부의 금융정책, 통화정책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질적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에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걱정되는 게 앞으로 더 올라가냐라는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금리가 내년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조달하게 되는 금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상금리가 인상되는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가 이제 내가 냈던 것보다 이자가 더 올라가서의 부담이 있고 신규로 뭔가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시는 분들은 금리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이렇게 되면 뭐 가계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만 최근에 저희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네. 소비자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나의 신용 등급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뭐 임금이 인상됐거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신용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지면 기업도 가게도 그 대출받은 곳에서 금리 인하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혼란과 위험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작은 노력이라도 먼저 실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네, 생생경제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경제공감사전 시간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개념, 단어 여러분과 함께 뜻도 만들고요. 이행시, 삼행시도 짓고 있는 시간이죠. 자, 의견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A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에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 앞서 인터뷰에 나온 내용인데요. 항상 대출입니다. 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죠. 주택담보대출이건 신용대출이건 전세대출이건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대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엔 대출이라고 하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빌리고 또 잘못 빌렸으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컸습니다. 대출 자체를 안 좋게 봤는데 요즘은 대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여러 가지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또 필요하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고 있는 대출은 걱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행시도 환영합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 힘들고 밤잠 이룰 수 없고 또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 망설이는 어르신들 많다고 합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12월까지 2,600명의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12월까지입니다. 신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1661-6595 1661-659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 소득세 부담이죠. 이게 내년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로도 준비해놓고 있지만 식당 경기가 5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두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 해운업의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제 톱 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월급쟁이들은 세금에도 참 서러울 때가 많은데 네. 보니까 계속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커지죠, 내년에도. 네, 정부가 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 세임 예산안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소득세 수가 올해는 63조 3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65조 2,700억 원으로 3.1%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그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29조 1,800억 원에서 이 30조 7,900억 원으로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정부의 전망대로면 근로소득세 수가 내년에 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정부가 근로소득세수 추계를 과소하게 했을 가능성을 지적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이 아니라 올해 3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될 만큼 월급이라든지 다른 게 많이 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 명목임금이 좀 올랐고요. 또 이 새롭게 취업하는 인원이 늘면서 이 납부 대상도 좀 늘고 있기 때문으로 좀 보이는데, 이 문제는 이 법인세 등의 다른 세목에 비해서 지나치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 기재위의 전망대로면 2012년 이후에 올해까지 4년간 이 근로소득세수가 54% 이상이 늘었는데요. 2005년 이후로 따지면 11년 만에 3배로 좀 급증을 한 겁니다. 반면에 법인세수는 최근 4년간에 12% 늘어나는데 그쳐서 이 근로소득세수 증가율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좀 그쳤습니다. 네, 참 월급쟁이들도 힘든데 자영업자들도 힘들 것 같습니다. 식당 경기는 5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에 그 일반 음식점업의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85.1을 기록을 했는데 2011년 9월에 83.9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일반 음식점업은 한식집과 중식집, 일식집, 뷔페 등이 흔히 볼 수 있는 식당을 의미하는데요. 음식점업의 이 생산지수는 2010년 12월에 115.9로 최고치를 찍은 후에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100을 넘어선 적은 없었습니다. 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매출 등의 이 서비스업의 생산 활동을 좀 지수화한 건데, 이 기본 지수를 100으로 놓고 100보다 높으면 생산 활동이 좀 활발하다는 거고요.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예, 저희가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도 이 내용 다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선해운업 경기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울산, 경남 지역은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네, 이것도 이 통계청의 자료인데, 이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역 경제 동향을 보니까 올해 3분기 전국의 소매 판매는 이 대형 할인점과 이 무점포 소매 등이 호조를 좀 보이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가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11.3%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요. 이 서울이 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울산과 경남은 마이너스로 좀 기록을 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울산은 대형 할인점 판매도 3.8%나 줄면서 이 전국에서 가장 부진했습니다. 제주에서는 대형 이 할인점 판매가 37%나 늘었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좀 대조를 이뤘습니다. 예, 또 오늘 마지막으로는 제주 부동산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울산과 경남은 생산 부문에서도 저조하다. 기업이 어려우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3분기에 전국 관공업 생산이 작년보다 0.6% 늘었는데, 이 반면에 이 부산은 8.9%나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울산이 마이너스 5.8%, 경남이 마이너스 5.1% 등으로 역시 좀 부진했습니다. 이 서비스업 경기 역시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았는데, 이 제주와 인천 등은 상대적으로 좀 경기가 좋았습니다. 이 생산과 소비 등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주도 경제가 좀 가장 좋고요. 울산과 경남권 경제가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선물로 혹은 회사에서 이렇게 기프트 카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실하면 참 난감한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네, 금감원이 이달 중에 이 기프트 카드로 불리는 이 무기명 선불 카드 표준 약관을 좀 고쳐서 내년 3월 1일부터 좀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이 무기명식 선불 카드도 이 사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분실 도난 신고만 하면 이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 부정 사용 금액도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면 재발급 자체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 사용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사용 등록을 할 때 이 기재 사항이 좀 허위로 판명이 나면 이 사용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카드를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용 등록을 좀 해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잔액 환불 기준도 좀 바뀐다고요? 네, 지금은 80% 이상 써야지 이제 좀 환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3월부터는 선불가액의 이 60% 이상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발행 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대로 80% 기준이 유지가 되고요. 또 이 기프트 카드를 없앤 후에 거래를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영수증 등으로 거래 취소가 좀 확인되면 이 선불카드 실물이 없어도 좀 환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에는 카드사가 이 만료일을 사전에 좀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네요. 네. 오늘 어떤 톱뉴스 고르시겠습니까? 네, 소득세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갈수록 기업은 잘 살고 또 가게는 가난해지는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또 기업의 성장에 따른 경제 효과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 세금 부담은 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예, 전국은 최순실 폭풍에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소비까지 움츠러들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또 올 초부터 급해진 구조조정, 또 대기업 감원, 이런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어서 소비 경기 아예 얼어붙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음식점업, 서비스업 생산지수. 앞서 저희가 뉴스 시간에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음식점이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식당 하시는 분들 꽤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종종 본 적이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광석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통계청 자료라고 하는데 5년 만에 음식점 경기가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이 음식점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라는 이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서비스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이 값이 이제 100 이상이면 화랑이고 100 이하면 이제 생산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2011년에 83.9를 기록한 이후에 올해 85.2라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5년 만에 최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90 이상을 넘기도 했었는데 5년 만에 최저치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100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업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0을 하회한다. 결국은 그만큼 이 기준이 되는 선 한참 아래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를테면 장사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근데 지금 워낙 어렵다 하니까요. 이게 경제 상황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또 계속 이어지는 건지, 이렇게 힘든 이유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이제 은퇴하면서 이 창업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 없이 이제 빨리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집 주변에서 흔히 보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음식점인데, 베이비붐 세대가 식당 창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잉 공급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부진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또 자영업 경기가 안 좋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에 이제 산업 구조 개편, 구조 조정 과정에서 많은 이제 철강이라든가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업종에 자영업 이런 업종에 이제 구조조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급 사슬상에 여러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밥을 파는 음식점업들이 같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맞물리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이 경제 위기와 밥집의 위기,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현상이어서 좀 독특하기도 한데,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이 부정청탁 등에 관한 금지에 대한 법인데, 이것 시행도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영란법 적용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싼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받겠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 이제 김영란법에 대한 이제 과도한 해석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용 대상도 아닌데 나도 적용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네네. 아니면 기업 간에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것들도 김영란법 대상이 안 되는데 김영란법 대상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그런 과도한 해석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식사하는 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비싼 음식점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영세 음식점업까지도 그런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께서 이 경제는 참 심리적인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진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물리적 상황뿐 아니라 지금 고령화로 계속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등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건가, 이런 걱정하실 거거든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긍정적인 밝은 메시지를 전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팩트를 그대로 전달드리는 게 좋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일단 내년에는 이 구조조정이 더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네. 많은 유출된 인력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과다 경쟁에 따라서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는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자영업자들이 비용 면에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베이비붐 세대의 식당 창업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은 이 음식점 이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고단한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앞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악재들이 조금 예고돼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면 정말 이번이 최악이 아니라 더 최악도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셨습니다. 그래도 좀 알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석을 하시면서 코멘트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음식점업의 위기, 한국 경제 공급 사슬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만큼 이 음식점업의 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많다 이런 의미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기업 자동차 회사가 문을 닫는다 그러면 네. 그 자동차 회사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업자가 있고요. 네. 또 그 앞단에는 원자재나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있습니다. 네네. 그 더 앞단에는 이런 다양한 공급 사슬상에 임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음식점 자영업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의미하는 바가 있게 공급사슬상의 최전방에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네. 결국 공급사슬상의 여러 이 기업이나 산업이 이제 위축이 되면 자영업 경기도 같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인데 네. 특히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 조선소가 많이 문을 닫다 보니까 그 인근에 이 음식점들이 같이 문을 닫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유관 산업들 혹은 하청, 재하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잘 모르지만 이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1인 가구도 등장하고요. 도시형 생활 패턴도 좀 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음식점업이나 이런 서비스업이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은퇴자들이 몰려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구조조정으로 나오시는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기웃거릴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최근에 그 1인 가구 등장에 따라서 이제 편의점이 급부상하고 있고요. 네네. 또 여러 가지 패턴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식사와 문화와 금융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융합된 형태로 제공받는 네. 그런 서비스업이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새로운 서비스 경쟁력이나 또 활로를 못 찾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네. 새로운 더 고부가가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 그런 것으로 이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맛있는 밥도 중요하지만 요즘 상황을 좀 잘 읽으셔서 또 창업하시면 또 나름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끝으로 지금 정부가 이 서비스업 관련한 대책들을 최근에 내놨는데요. 뭐 과잉 공급 앞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막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치킨집이 뭐 200m마다 하나다, 아니다 뭐 150m마다 하나다 이런 얘기. 그건데 지금 저희도 그때 인터뷰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대책은 물론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좀 전체적인 대안 한번 지적해 주시죠. 일단은 이 시청자 여러분 관점에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네. 일단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음식 소비 패턴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혹은 창업하기 손쉽다고 해서 창업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는 이런 업종이 없네. 뭐 이런 의문으로부터 흔히 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이 동네에 없는 사업으로 진출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과밀화가 이제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에 기반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든가 네. 새로운 방향의 어떤 창업을 이제 또
부추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공유 숙박, 공유 경제 이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이란 뭐 공유 밥집 이런 것까지 떠오르고요. 하여튼 좀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목요일은 높은 나무 위에서 숲을 보듯 우리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흐름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반도 육지에서 떨어진 섬 제주도가 부동산으로 펄펄 끓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번 주에 좀 뜨거웠는데요. 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 부동산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기사 제목이 제주 집값이 펄펄 끓는다였습니다. 뭐 네네. 평당 2천만 원도 흔하다 이런 게 이번 주에 화제가 됐는데요. 네네. 정부가 1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 내놓지 않았나? 이런 네네.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 이제 정부가 12.3 대책으로 해서 주택 재당첨 제한을 했고 청약 실순위 제한도 하고 또 이제 과열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좀 전매 제한을 좀 막는 그런 어떤 규제 대책을 해놨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이제 투기과열 지구 지정 요건을 감안해서 이제 그동안에 뭐 서울이라든지 경기, 부산 일부 지역 과 세종시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의 불모지가 돼 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를 웃돌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데다가 최근에는 또 서울에 버금가는 주택값으로 폭등세를 치닫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정부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네. 실제 가격으로 봐도 제주 도심권 일부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죠. 3.3제곱미터당 한 2천만 원가량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 어떤 분양가가 서울 뭐 평균 한 3.3제곱미터당 한 1,600만 원과 맞먹는 약 한 1,460만 원짜리 아파트들이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최근에 이 제주도의 어떤 부동산 이슈가 되면서 이 정부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겁니다. 뭐 집값 꺾이고 있다, 좀 뭐 부동산 열기 잠재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약간 느낌이 그렇습니다. 좀 투자처를 찾고 있는, 또 부동산에 좀 돈을 걸고 있는 분들이 뭐 그간 중국 자본 얘기도 있고 개발 자본 얘기도 있었는데 제주도로 몰려갔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문제가 제주에만 더 집중돼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그게 일단은 이게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 하면 사실은 대책의 영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도내 아파트 가격을 제주도의 그 아파트 가격 보면 최근 5년 동안 한 40% 이상 올랐거든요. 네. 전국 평균 15%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한 3배 이상 가까이 폭등한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계속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또 최근에 이제 분양한 아파트들이 최고 338대1 정도, 338대1 정도로 기록했기 때문에 과열 영상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주도 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뭐 분양가 상한제 심의 권한 이양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규제 정책을 좀 지정하는 데는 또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단기적으로 처방이 어떤 그 장기적 처방이 좀 시급한 실정이고요. 또 중국 자본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토지 보상 자금들이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이제 그 아파트 수요를 좀 더 많아지게 만드는 어떤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문제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이 지역 경제 동향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걸 봐도 제주도가 굉장히 경제가 좋다. 우리나라에서 제주 경제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대형마트 판매도 37%나 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경제가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무조건 칼질할 수는 없는 상황일 텐데 결국에는 좀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땅을 팔고 대신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고 뭐 이런 순환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 토지 보상금 자체는 부동산 시장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땅으로 가든가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땅을 내어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살집을 찾으면서 아파트로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기준 한 65만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또 작년 한 해 동안 한 1만 한 9천 명, 약 2만 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지금 신규 아파트라든지 신규 주택의 어떤 공급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들이 제주시 전체 주택 대비 비율이 한 28.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의 그 어떤 제주도 시장을 계속해서 과열로 만드는 또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정부에서는 단기적인 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이 주택 공급이라든지 어떤 신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토지 수용에 어떤 제한을 좀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좀 대책들이 실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르는 어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끔 너무 좀 투기적인 것들은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좀 월세가 오히려 줄어들고 전세가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던데요. 요즘 다른 부동산 이슈 어떻습니까? 최근에 전월세 거래량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을 보면, 서울 부동산 정보관장에 따르면 올해 한 3월 한 61.9%로 그 전월세 거래량이 중에서 전세 비중이 최저점을 차지했는데요. 10월 이후는 다시 68.7%까지 어떤 전세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83.1%, 강서구 같은 경우에 76.6%, 그다음에 은평구 같은 경우도 75.2% 이렇게 비강남권 지역의 어떤 전세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게 최근에는 어떤 갭 투자의 영향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세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전세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금이 좀 높고 집값이 저렴한 어떤 금천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비강남권 지역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 전세보증금들도 활용해서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매매에 나서는 어떤 그런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세 비중 거래가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 또 투자의 흐름도 면밀히 잘 보고 이 뉴스를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좀 주목할 만한 부동산 이슈 있을까요? 이제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11.3 대책령으로 잠깐 이제 멈췄던 이제 분양 경기가 다시 분양이 시작이 재개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보증보험서를 발급 업무를 이제 중단함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그동안 분양을 좀 중단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규제가 시작되고 청약 제도가 이제 소원이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달 분양 물량이 약 한 23곳 한 18,000여 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분양 시장들의 어떤 분양이 본격화 시작이 되면서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분양 시장이 잘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이 규제로 인해서 분양 시장이 좀 많이 불황에 닥칠 것이냐라는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시장이 아무래도 11월 말에 열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실수요자들이라면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을 잘 본다라는 게 지금 실수요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또 여러 가지 금리 상황 변화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험한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공감사전, 경제공감사전의 주제가 대출인데요. 역시 시인들이 넘쳐나는 생생경제입니다. 역시 이행시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는데 요즘 전국 상황에 빗댄 재미있는 이행시도 있네요.
대박이라던 통일, 출구가 안 보여. 민초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고요. 8562님은 아주 센 이행시를 보내주셨네요. 대통령님, 출석하세요. 예,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습니다. 관련된 뉴스 YTN-FM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생수 한 박스는 2650 휴대전화 번호 쓰시는 분께 드립니다. 역시 이행시입니다. 대학 대출, 신혼대출, 주택대출, 우리는 언제까지 출발할 때마다 빚을 져야 하는 걸까요?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참 어렵습니다. 여행 스케치 티켓은 4117 번호 쓰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작년 결혼 13년 만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처음으로 1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요. 빚이 있으니 또 거기에 맞춰서 절약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빚과 대출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이 행복하느냐 이런 얘기겠죠. 좀 행복이 더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106님 저 응원해 주셨네요. 오늘도 김우성 PD님 때문에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예, 아자아자 화이팅 매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인터뷰 의견에 대한 얘기도 많이 주셨는데요. 언제든 여러분이 관심 갖고 생각하면 세상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믿어봅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또 여러분과 함께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